자, 꿈과 목표. 오류가, 구선난 사장님 컴퓨터 잘하는 거기서 다 얘가 오류 났으니까 제가 하는 동안에는 그럴 리 없으리라고. 인턴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저도 2015년 되게 오래된 영화라 그 내용이 그렇게 많이 떠오르진 않는데 로버트 드니로하고 이 여성 정말 매력적이고 멋지다라고 했는데 70세 인턴 사원이 자기 자녀들과 나이가 같은 직장 상사를 만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프닝, 문제 해결 능력, 막 이런 것들에 관련된 영화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0이 돼도 일을 해야 되는 세대. 그 세대에 내가 들어간 곳에 일자리는 MZ 세대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세대를 만나는 거죠. 컴퓨터도 몰랐던 세대 걔들은 뭐 그냥 손가락 사용만 할 줄 알면 그때부터 다 하잖아요. 막 찾아서 다 들어가고 저희 강금여 사장님 조카애를 보니까 5살 아니구나 1학년이구나 유튜브를 촬영해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막 또 이러고 너무 세대 차이가 나는 그 아이들과 이제 같이 한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그런 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너무 다른 삶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미래에 어떤 꿈이라는 것을 꿀 수 있을까? 너무나도 놀라운 기술이 엄습해 온다. 그 기술을 수용해야 된다. 그 기술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기술한테 지배를 당한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꿈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꿈을 꿀 수가 있느냐는 거죠.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는 거죠. AI 4차 산업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꿈과 목표 모두가 필요하다. 그런데 꿈과 목표는 과연 어떻게 서로가 다를까?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살았었죠. 지혜로운 인간, 생각하는 인간. 그런데 이제는 호모 헌드레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냥 100세 시대를 산다. 전 세계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장수 국가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30까지 살 거다라고 하면 130까지면 앞으로도 그러니까 살아온 세월보다 더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게 축복일까요? 예. 9988234 막 이렇게 하면 축복이죠, 진짜. 그런데 막 숫자가 막 나오면 네, 떨리면 안 보여버리니까 이렇게 적어져 가거든요. 어, 호모사피엔스의 위기. 누구한테 우리는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AI. 그래서 1997년도는, 뭐죠? 하여간, 체스. 체스, 러시아 세계 1위 하던 체스 선수가, IBM의 딥블루한테 게임을 집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IBM의 왓슨에게 세계적인 퀴즈 왕들, 그러니까 최다 우승자들, 최다 상금자들이 또 퀴즈 대회에서 지게 되죠. 그리고 2014년도 여기는 튜링 테스트, 그러니까 앨런 튜링이라고 영국의 암호 그 해독하는 학자, 2차 대전 때 아주 천재적인 기술을 발휘해서 이렇게 2차 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어갔다고 하는 거기에서 따온 튜링. 그래서 그 사람과 이 로봇의 그 튜링이 사람이 속으면 이 로봇은 합격.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통과되는 이 튜링이 지금은 그 챗봇 말하자면
진짜 부모님들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AS를 좀 받으려고 하면 사람이 아니라 AI 챗봇이 뭘 누르세요, 뭘 누르세요 하면서 막 저 혼자 말하면서 가잖아요. 그게 너무 폭폭하니까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희 강금 여사님한테 전화해서 저 혼자만 막 말해서 나는 내 말을 알아먹지도 않는다.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러니까 세탁기나 TV 고장나서 그렇게 좀 해보려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알파고 그 알파고에서 연산 게임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바둑에서 이제 구글 알파고한테 지죠. 그래서 인간이 이 로봇 AI 인공지능한테 계속 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알파고한테 그 이세돌이 지면서 4차 산업혁명을 전 세계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깊게 들어올 것인가. 그런데 자, 이게 피카소예요. 피카소가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초반기에 피카소는 이런 정물화 위주의 우울한 이런 그림을 그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에게 피카소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피카소의 모든 그림들을. 그리고 이걸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평균값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로봇에게는. 이게 누구죠? 피카소가 세계적인 이제 거장으로 나오는 그런 그림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그 천재도 필요 없죠. AI 인공지능한테는. 그 데이터가 누적돼서 나오는 결과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AI에게 도저히 해볼 수가 없다. 그럼 인간은 더 이상 이제 꿈을 꿀 필요가 없네. 인간의 꿈은 AI를 만들어서 일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AI에게 일을 조종당할 것이냐, 그거밖에 없네. 피하거나 이기거나. 그러니까 꿈을 꿀 수도 없고 목표를 가질 수도 없네. 라고 했던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이랍니다. 이거를 못 맞췄다라는 거죠. 막 오류 작동을 하더라면 이거 뭐야 하면서. 틀을 깨는 인간, 틀 안에서 움직이는 AI. 그래서 인공지능, A와 B를 인공지능에게 입력시키면 A, B, AB 이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A와 B를 사람 뇌에다 입력을 시켰더니 A, B, AB, C가 나오더라는 거죠. 피카소의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당대에 그 많은 명성을 얻게 됐죠. 데이터 안에서 답을 도출하고 AI 인공지능은 비판적 수용으로 새로운 답을 창조하고, 그러니까 AI가 절대 할 수 없는 영역들, 그 영역을 그 영역을 하는 인간들은 많은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희망을 갖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리는 그런 희망적인 자리가 될까요? 네. 네. 아까 일부에서 강의한 내용에서 AI가 아니라 저는 사람인데도 연기가 스며들지 않는구나, 기름이 튀지 않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걸 AI는 절대 모를 거라는 거죠. 절대로. 네.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들이에요. 그래서 한 분은 위에 분은 파이만이라고 하는 그냥 평범한 노력형 물리학자. 그리고 밑에는 누구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그냥 IQ가 높은 천재. 그런데 이 두 천재가 천재인 이유는 저는 세계적인 천재에 대해서 나오는 풀을 본 적이 있거든요. 당대에 200이 넘는 IQ를 가진 천재가 현재 어떻게 사느냐면 그거를 목동 일을 하는 거예요. 사회성이 결여된 거예요. 사회생활을 못해요. 인간관계를 잘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 뛰어난 천재가 모든 조직에서 일의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두 분들은 재구성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데 물리학의 당대 최고의 천재인데 엉뚱한 질문들을 받기도 하고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부단히 만나고 그래서 하물며 가까이 있는 인근에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 어린아이들을 자기들이 시도하고 결과를 낸 물리학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자기하고 전혀 다른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나와 내가 만들어낸 이 물리학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가 아니라 호기심을 갖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볼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대화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본인들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물리학의 개념에 정말 디테일한, 정말 다양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모두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재구성하는 그런 전문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1%의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이 두 분들은 그렇게 당대의 천재가 됐다라는 거죠. 1%의 영감과 99%의 노력. 정말 하이리빙이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어느 날 강금 여사님 통해서 하이리빙을 만났어요. 1%. 그리고 제가 하이리빙의 천재성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죠.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천재지 않나요? 에이, 어떻게 하이패밀리를 해? 한 달 생활비 10만 원도 어려운데 어떻게 500만 점을 해? 며칠 전에 전주에 사장님과 이렇게 같이 수다 떠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마마르떼를 전달을 했대요. 마마르떼를. 그래서 제가 어머나 세상에 세제를 10,000원짜리라면 얼마야? 200개. 근데 5,000점이라면 500개를 전달했네. 아니 400개를 전달했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 개념으로 세제 갖고 사업을 하던 시대에 어떻게 하이패밀리를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근데 나 혼자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도 절대 하이패밀리가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이 오면 까짓 거 하이패밀리 정도는 뭐 그지 않나요? 근데 또 거기다 시스템에서 이렇게 또 한 수 더 뜨죠. 하이패밀리를 도전하면 22에서 25일 시스템을 타고 5일에서 10일 만에 저절로 하이패밀리가 간다. 인정하세요? 정말 하이패밀리 가고 싶은데 졸면서 시스템 듣다가 팍 명당이 떠오르고 누가 확 공격적 질문을 했던 것에 대한 답이 확 떠오르고 그리고 내가 그거 제품이 진짜 좋기만 해봐. 그 말은 뭐예요? 좋으면 나도 사업하겠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막 그게 좋기만 해봐. 그렇게 들었을 때는 좋지도 않은 제품 갖고 했던 내 의욕을 확 상실시켰는데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일산에서 여기 강남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시스템에서는 좋기만 하면 사업을 한다는 소리네. 막 이게 완전히 분명히 A와 B를 내 뇌에 넣는데 A, B, A, B가 나오는 게 아니라 C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구성하는 그런 능력자들. 그래서 누구도 정말 핀 성장한 분들에 대한 막 정말 탁월한 너무 부러움.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일축감, 너무 먼 격차, 막 이런 것이 초기에 그랬는데 그 시스템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렇게 막 뇌가 작동해 가기 시작을 하죠. 분명히 AI 인공지능은 그런 답을 돌출하는 직업들이 있죠. 회계, 막 숫자적으로 막 하는 것들이나 데이터 속에서 완벽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AI 인공지능과 맞으면 좀 더 어렵겠죠. 그런데 뭔가 컨텐츠를 막 재생시키고 양성시키는 그런 일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과 사물이 만나서
뭔가 완벽하게 새로운 스토리를 완성시키는 것들을 콘텐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만났다면 막 콘텐츠가 생성이 되잖아요. 혼자 있으면 제로가 됩니다. 제로. 1%의 영감으로 99%를 만들어낸다는데 1%도 안 나와. 1%도. 어떻게 하지? 온통 공격적. 공격을 받아요. 온통 부정적.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의욕도 굉장히 저하가 돼버리죠. 저희 미팅 속에서 그리고 정말 이 멋진 시스템이죠. 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제가 이성적 사고를 갖고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슴형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라 어떤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들으면서 막 너무 좋은데 그 제품이 이렇게 좋대로 바로 연결이 잘 안 되고 경험담들이 막 올라오면서 막 명단이 떠올라서 좀 집에 갈 수가 없어. 그 명단하고 어떻게 만나고 싶고 전화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막 내가 써본 경험담과 같이 일어나죠. 이런 작은 어떤 그 나비 날개짓이죠. 굉장히 나비가 작게 나는 것 같지만 저 한 개인한테는 엄청난 비즈니스적 파장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런 스폰서 미팅에서 온전히 40분간을 강의에 몰입을 하는데 인간은 100% 감정으로 설득된답니다. 그리고 이성으로 변명한다. 이게 브라이언 트레시의 100만 불짜리 성공 습관 1장에 나와요. 그래서 온전히 40분간 강의를 적고 듣고 가슴으로 느끼고 하는 그런 강의가 참 아쉬운데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 그룹 세미나, 그리고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육성을 시켜줍니다. 적고 시험 보고가 아니라 그 안에 있으면서 가슴이 움직여서 저절로 그 얘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면 이 손을 어디다 둬야지 막 이러거든요. 근데 누구 노래인가 의해서 가슴이 팍 울려지면 이 손이 안 보이고 막 나도 부르고 싶어. 마이크를 나한테 좀 왔으면 좋겠어. 그런 거. 가슴이 일렁이는 거. 그 일렁이는 가슴으로 셀프 파워가 커지고 협력 파워, 연결 파워, 전문가 파워, 신뢰 파워, 리더 파워. 연결을 아주 잘하게 된대요. 이성으로 적어서 외워서가 아니라 가슴이 움직여서. 자, 이제 인간은 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A와 B를 넣어서 A, B만 나오는 게 아니라 C를 돌출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나 혼자로서는 어렵지만 그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왜 나는 꿈을 찾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풍선처럼 막 부풀어진 이 꿈을 확 올라갔다가 왜 사느냐는 거죠. 일만 하려고 사는가. 저희 스폰서님, 감독님 스폰서님이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이렇게 농사 같이 지었던 그때는 뭐라고 하죠? 세경 이렇게 하는 아저씨들이 계셨고 밥도 이렇게 하는 언니들도 있고 근데 저희 언니는 일찍 그렇게 철이 들었는가 봐요. 이렇게 자유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는 저렇게 살아가면 안 살 거야. 막 이랬거든요. 눈 뜨면 일하고 눈 뜨면 일하고 눈 뜨면 일하고 왜 그럼 인간이 살아야 돼?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크면서 저희 언니보다 훨씬 항상 그런 게 한 발짝 늦어요. 왜 사는가? 일만 하기 위해서 사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왜 일을 하는가? 네,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일한 만큼 그만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을 농사 지면 쌀을 팔아서 저희 식구 저희들 다 데리고 가서 목욕탕 갔다 사진 가는 사진 찍고 짜장면집 가서 짜장 먹고 막 이런 것들을 심어줬는데, 제가 이제 커서 남편 사업 뒷바라지고 저는 학생들 학습가에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7평 사골세방에 살면서 제가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도 못 사네 그 생각을 계속 했어요.
나보다 더 잘 살아라고 가르쳤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만한 삶도 못 사네. 그 너무 자존스러웠어요, 그게. 말하자면 일만 하는 삶을 사는 거, 일만 하는 삶을 오늘도 학생들 과외하고 내일도 과외하고 그게 막 커져가면 생선처럼 커지겠죠. 그런데 일하고 학생들 과외한 것이 제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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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일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희 언니가 말한 집에서 일하는 분들이 맨날 농사 짓고 맨날 밥만 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난 저렇게는 안 살고 저렇게 살면 못 살 것 같아. 제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금여 선생님으로부터 하이리빙을 만나죠. 하이리빙 주방사제를 만나고 습진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은 습진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습진이 나왔고 우리 애는 아토피가 나은 거예요. 걔들이 할 수 없는 영역 속에 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감동이 막 주변으로 퍼져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왕좌왕 커져갔는데 시스템이 오니까 체계적으로 커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우왕좌왕 커져가죠. 왜 나서 왜 얘는 그러면 왜 막 광고에서 다 팔지 왜 몰래 비밀스럽게 자기들만 팔아 막 이런 말들 그게 뭐지? 그게 뭐냐면 유통의 비밀에 대해서 막 또 설명하고 이런 것들 얼마나 우왕좌왕했는지 몰라요. 정말 현장이 답이에요. 그 질문에 그 공격에 대답 못하고 오는 이런 초라함과 쪽팔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강의를 들으면 막 공격받고 대답 못한 것들의 답을 막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 혼자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당신이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지상에서 태어난 목적과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 당신이 언제나 이루고 싶었던 꿈은 무엇인가? 저와 저희 남편이 막 성장하면서 막 TV에서 막 불쌍한 이야기, 막 이런 콘서널도 아이들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 남편 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어, 내가 이 지상에서 태어난 목적이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라면, 어, 뭐, 다, 짐승도 저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인간이 왜 인간인가? 정말 둘이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정말로 많이 하더라고요. 20개가 넘게 하더라고요. 네. 어느 봄날, 나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여기, 뭐예요, 이게? 망고가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밤에 막 천둥번개가 딱 쳐서 아침에 이 길을 건너서 이 작은 섬 같은 이게 제 숙소예요. 건너서 이렇게 식당으로 레스토랑으로 가는 호텔 레스토랑으로 가는데 이렇게 큰 망고, 농익은 망고가 쫙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분이 막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 갖고 식당 갈 수는 없잖아요. 이걸 어찌 해야 되나? 그리고 나무 밑에다가 놓고 나무로 막 이렇게 덮어놨어요. 메리트 호텔, 정말 아침 너무 멋진 뷔페식이죠. 먹고 돌아오면서 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배불러서 진짜 먹을 수도 없는데 그 다음날 너무 먹고 또 그 다음날 너무 먹고 그러다가 이제 오는 날 갖고 오다가 어제 식당에서 저희가 먹었습니다. 음. 네, 멋진 풀장. 또, 제가 꽤 수영을 해요, 이제. 어느덧 2년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서 혼자 한껏 놀고, 1층 객실. 2층은 딱 요만한데 위에가, 이제 침실. 이게 이제 저희, 랍스타 막 해물 뷔페도 먹고, 정말, 정말 다양한 멋진 요리를 먹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점심에 너무 잘 먹었는데 저녁에 쌀국수를 해서 아유 잘 됐다. 가볍게 쌀국수 한 그릇 먹어야지. 하고 쌀국수집 가서 한 그릇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상차림으로 쌀국수가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다 먹고 나야 쌀국수가 나오더라고요. 음, 감동. 정말 난 이렇게 살고 싶었어. 그래서 일급평 사구석당에 살면서 봄에 막 그 신문에 여행 이렇게 나면 막 그거 잘라서 놓으면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갈까? 대출을 받아서 갈까?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를 막 내려놓다가
정말 하이리빙을 만나서 이런 것을 상상하기 시작을 하죠. 이런 상상이 계속 왜 이어지냐면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지 못하지만 1년 4개월 동안 첫 핀도 가고 있지 못하지만 그 안에 막 핀업하는 분들 나하고 같이 홈미팅하고 같이 세미나 했는데 분명히 저분도 그렇게 떨면서 3%, 6%, 9% 했는데 하이빔을 들고 마스터 되고 하이마스터 되는 모습을 보면서 뚝 떨어지는 사람 아니고 탁월한 사람 아니고 그렇게 나와 큰 차이 없는 사람이 저렇게 돼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꿈에 내 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음, 이제 이게 나트랑 이게 뭐지? 어디 섬이죠? 어디 섬? 빈폴. 빈폴 섬으로 가서 이렇게 거니는 모습들. 내 주말 이야기입니다. 바닷가 갔다 와서 이렇게 보시면요, 토마토, 고추 이렇게 심고 고양이들 돌보고 그 홍성장에 가서 고양이들 돌보려고 막 그 닭 찌꺼기를 엄청 많이 사갖고 왔어요. 모디를 잔뜩 따서 이렇게 간식으로 먹고 회를 먹고 와서 제가 이렇게 어, 일곱 평 사골집방에 살면서 제가 이런 삶을 살리라고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그렇죠. 사실은 강금리 스폰서님이 없었더라면 제가 어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후로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일곱 평 사골집방에 산다는 것은 무서운 이야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보다 훨씬 무서워요. 제가 귀신보다 무서워요. 정말 가난 무서워요. 이 안에 욕구가 없으면 내 아이가 없으면 뭐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어때요? 저는 막 한참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뭐 공장 다니고 돈 벌어오면 다 쓸 때까지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떨어지면 또 뭐 공장이나 뭐 아무 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감금여사님 없었으면 저 그렇게 살지도 몰라요, 진짜. 근데 결혼하고 막 애 낳고 하니까 확 철이 들었는데 현실하고 이 철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삶이. 근데 와, 정말 이런 아까 그 풍선과 같은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있는 거예요. 그게 혹시 가슴에 와 닿습니까? 일곱 평 사골세방이라는 게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예. 이게 그 반 커튼 쳐서 저쪽은 치매가 막 심해지는 아버님이 살고 계시고 이쪽 방은 제가 둘째를 낳아서 방에 있고 저 진짜 이제 이런 말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이 가슴으로 막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막 옛날 얘기하고 내 초라한 얘기 또 했어. 이제 진짜 그만해야지. 막 그게 막 힘들거든요. 막 초라한 얘기하고 나면 힘들어요. 막 맨날 며칠 막 리플레이 하면서 이제 진짜 안 해야지. 내가 또 이렇게 하는 거지.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12살, 12세부터 영화 감독 아카데미 상을 받고 막 그 관객을 생생히 꿈을 꾸면서 9년 동안이나 영화사 관계사 중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빈 사무실, 스필버그 사무실 팻말을 놓고 그냥 썼대요. 그렇게 스필버그가 감독 이렇게 써놓고 2년 동안 실제 현실 공간에서 실제 감독 생활을 생생하게 참 체험을 하다가 우연히 해변을 걷다가 이제 투자자를 만난 거예요. 이 투자자가 봤을 때 진짜 감독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분은 뭘 감독 영화 촬영을 했나요? 하나도 안 했어. 이분이 2년을 그렇게 사무실에 영화 감독처럼 있으면서 해변을 이렇게 걸었거나 비실비실 걸었거나 침담하게 걸었으면 투자자가 첫눈에 투자를 했을까요? 컨택을 했을 때 정말 당신 따라가면 될 것 같아. 당신 하면 그 일 멋있을 것 같아. 컨택이 되셨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면서 망고랑 뭐 마카다미아랑 막 사가지고 오면서 1년에 막 네다섯 번 여행 다니는 언니가 있어요. 지금 잘 나가. 인테리어도 너무 잘하고 늘 골프 치고. 그 언니한테 나 언니 내 여행 자랑하려고 뇌물 사왔어. 마카다미아 이거 먹어봐. 이거 하루에 5개 먹고 하루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 다 챙겨진대. 하루에 5개씩만 먹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내 자랑 얘기 좀 들어가면서 막 보여줬어요. 언니 나하고 같이 여행 다니자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여행 다니? 언니가 이쪽으로 소비하고 그리고 춤을 들으면 돼. 언니 나이가 지금 70 다 돼가잖아.
너무 힘들잖아. 힘들대. 그 노동일이 언제까지 할까? 모르겠어. 2, 3년? 5년? 2, 3년, 5년 동안 마스터 만들자. 그러면 이 여행을 같이 다닐 수 있다. 언니 개인이 그렇게 많이 가고 그리스를 가고 핀란드를 가지만 이 여행 못 할걸?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라면 이 돈이면 2번, 3번 더 나가지 이렇게 많이 못 쓸걸? 그렇다는 거야. 계속 아끼고 전략하고. 네. 동일한 재능, 피카소와 반고 인생. 피카소는 사세부터 사실적인. 어쨌든 그래서 긍정적인 VD를 했고 반고는 부정적인 VD를 했고 그러면서 삶이 너무 달라지죠. 그럼 여행 갔다 오지 못했던 나는 어떻게 세 네그를 컨택하고 어떻게 다섯 네그를 컨택해서 마스터가 되고 하이마스터가 됐는가. 그죠? 시스템이 힘을 빌려서 하는 거죠. 정말 그때는 내가 마스터 되면 다 사람들 컨택할 것 같고 하이마스터 되면 다 컨택할 것 같아. 그 말은 다시 역설적으로 마스터 하이마스터가 아니면 절대 컨택 못할 것 같아. 못해요. 시스템에 힘 없으면. 네. 그래서 시스템에 가면 내가 마스터의 에너지를, 헤이마스터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데 정말 진짜 이렇게 좋아요. 머리가 바로 안 아파요. 강의 준비하면서 막 어제 밤부터 막 준비도 안 되면서 머리는 아프고 먹은 게 체하고 아니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2분, 3분이에요. 콧물 재치기 나올 때 항상 머리로 가는 혈은 대추에를 꼭 붙여야 됩니다. 거기다 붙이는 순간 머리가 확 해져요. 그리고 양쪽 여기 왕골 여기 그리고 아픈 데다 하나 더 붙이면 2, 3분이에요. 우리 둘째 딸이 콧물 재치기 여기다 화장지를 이렇게 말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2분, 3분 만에 쫙 말랐어. 뭐 어디 붙여. 네이버에 콧물 재치기 탁 혈자리 하면 탁 나와요. 거기다 붙이면 돼. 네. 자, 우리는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AI가 있고 인공지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이유. 이런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배가 된다는 어디로 갈지 몰라. 그냥 바다에 둥둥 떠 있어요. 둥둥 떠서 계속 시간이 가요. 하이 패밀리 목표, 마스터 목표, 하이 마스터 목표.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가고 있는 제가 몇 분에 끝나야 되죠? 30분인가요? 40분. 아, 예. 하이 마스터를 계속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계속. 네. 그래서 목표 달성률을 높아진다.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일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뇌 과학자들이 목표 설정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돼서 긍정적인 감정을 도출한다고 합니다. 이걸 말하면 목표가 사라지는 순간 삶의 우선순위가 없고 쓸데없는 것들이 내 삶 속으로 자꾸 들어와진다는 거죠. 그리고 삶에 긍정적인 감정이 자꾸 사라지고. 목표 설정의 방법 1단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결정해라. 그것을 종이에 적고 목표를 달성할 시간을 설정하라. 목표 달성 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기록하고 목록화해라. 일의 연속성, 중요도를 우선순위로 만들고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실천에 들어가라. 실천 항목 시간에 상관없이 매일 실행하라.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줍니다. 내가 목표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목표가 나를 이끌어준다. 목표가 왜 중요한가? 미국 석세스지에서 1954년 예일대를 졸업한 학생 22년 추적을 해서 이렇게 조사했어요. 세우던 목표가 있었는가? 목표 기록했는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은 세웠는가? 봤더니 3%만이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적고 10% 마음속으로만 목표를 다짐하고 나머지는 특별히 목표를 세우고 적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3%가 나머지 이런 목표에 특별히 적지 않은 사람들보다 10배 큰 격차를 보이더라는 거죠. 적고 안 적고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집단 속에서조차도. 그렇다면 나의 목표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충분히 투자를 해야 된다면 너도 어려움 닥쳐도 절대 목표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텍스타일과 한 말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목표만 10번 넘게 세웠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0번을 더 세우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면 10번 더 세우십시오. 나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한 목표는 모두 이루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목표에 여러분이 나가려면 과거의 문을 닫아버리십시오. 그 목표를 좀 더 빠르게 이루기 위해서 속도라는 걸 하죠. 속도 혁명. 죄송합니다. 이거를 수영해서 사이드 턴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벽을 짚고 뒤돌아가는 거. 100m 배영에서. 그런데 이 사이드 턴에서 1분대를 못 넘기는 거예요. 1908년도 런던 올림픽에서도 1분 24초. 28년도 암스테르담 올림픽에서 1분 8초. 1분대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철옹성. 그런데 1935년 8월 고등학교 수영선수가 58.5초가 나온 거예요. 그 획기적인 58.5초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그 선수들이 이걸 한 거예요. 플립턴, 사이드턴에서 손으로 짚던 거에서 이게 뭐예요? 발로 벽을 짚은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1분대로 안으로 들어가지더라. 곧 무게중심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그 무게중심이 속도의 혁명을 내더라. 우리는 하이리빙을 통해서 성장이라는 것을 이뤄내고 싶죠. 그 성장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연결을 잘해야 되죠. 리더십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팔로우십이 리더십이 되죠. 곧 뭔가 단체 속에서 협업하는 것을 배워야 내 멤버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몸에 배어지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비즈니스 전문화 과정입니다. 비즈니스 전문화 과정은 선수들로 말한다면 하계 훈련입니다. 저는 도대표 할 때 동계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 유연성, 하체 강화, 그리고 속도 이런 것을 겨울 내내 모래주머니 차고 이렇게 훈련을 하거든요. 그 훈련이 안 되면 주전 멤버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부상을 입어요. 그런데 우리 그룹에서는 그 선수들의 동계 훈련처럼 하계 훈련이 있습니다. 매해마다. 선수들은 매해마다 동계 훈련을 합니다. 동계 훈련에서 부상을 입은 선수는 그 다음에 멤버로 뛰지 못해요. 그 동계 훈련 하에 공이 주어집니다. 그 공 가지고 스피드, 유연성, 속도, 근력을 다 만들어내죠. 공은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동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공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비즈니스 전문화 과정 속에서 속도 혁명을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